2부입니다. 오늘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첫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는데 여기에 또 응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잠시 후 직진분동 직설하고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원이 내준 영장을 거부하면서 관저 안에 머물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죠.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처음 발부됐던 거는 지난달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 한 차례 집행이 무산이 됐었고 이 두 번의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그 긴박했던 대치 상황을 지난 15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대규모의 수사 인력이 집결한 건 새벽 4시 반. 관저 인근을 관리할 경력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 인력까지 4,000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된다는 관측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밤새 이어갔는데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새벽 5시쯤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른바 인간띠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경호처는 관저 정문 뒤로 버스 배치를 늘려 차벽을 더 두텁게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맞섰고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지지자 등에 대한 강제 해산을 진행했고 출입문을 개방하라는 경고 방송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차벽을 넘을 사다리를 꺼내 관저 입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40분 뒤 경찰 체포조가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으며 1차 저지선을 무너뜨렸습니다. 2차 저지선, 버스 차벽은 우회에 지나쳤습니다. 이내 3차 저지선 관저 바로 앞 철문과 초소에 도착한 수사팀. 윤 대통령 변호인들과 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 끝에 차량들이 잇따라 진입했습니다. 마침내 윤 대통령이 탄 경호처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고 수사팀의 체포 작전은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진입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이나 저항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체포 시도 때 수사팀은 경호처의 3차 저지선에 막혀서 돌아섰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1차 저지선을 뚫은 뒤 별다른 저항 없이 관저 앞까지 갔고 큰 충돌 없이 영장 집행을 마쳤습니다.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공수처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합니다.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건 새벽 5시 10분쯤. 한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여당 의원들에게 2시간 동안 가로막혔지만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절차를 단체의 위력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즉시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해산 조치하고 대통령 관저 입구에 다다르자 영장 집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오전 7시 반 수사관들이 공간 정문에 있던 철조망을 자르고 사다리로 차벽을 넘었습니다. 뒤따르던 대규모 체포 수색조는 입구 초소를 통과해 들어갈 만큼 별다른 저항은 없었습니다. 2차 저지선이었던 버스 차벽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 우회해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3차 저지선인 관저 건물 앞 초소와 철문에 다다른 건 오전 8시 5분. 수사팀이 관저 입구 1차 저지선을 지나 마지막 3차 저지선까지 가기까지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부장검사 등은 관저 내부로 들어가 윤 대통령 측과 영장 집행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인 오전 10시 33분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끝냈습니다. 물리적 충돌과 장기전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쏟아졌었지만 공수처 수사팀은 빠르게 체포 작전을 진행해 5시간여 만에 영장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1차 영장 집행에는 강하게 저지했던 경호처 직원들 이번에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경호처의 움직임입니다. 몸싸움도 없었고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그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서 관절을 지키는 경호 인력도 줄었습니다. 경호관들의 움직임 15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버스 차벽 뒤로 경호처 소속 직원들이 서 있습니다. 수사 인력들이 차벽을 넘어섰지만 막아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내 곳곳에 배치된 경호관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물리적 충돌 없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수뇌부 지시를 대부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 새벽에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지만 직원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KBS에 김성훈 차장이 지시에 응답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면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지만 대부분 무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관저 경호동에 또는 대기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일부는 휴가를 내거나 호출이 있어도 평소처럼 근무했고 부서장들도 이를 허용했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가 위법일 수 있다는 의견이 경호처 내부에서 전파됐는데 특히 김성훈 차장이 잇따라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내부 반발이 급격히 확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 경호관은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진 말아야 한다며 간부들도 직원들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감시 경호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 체포 직후에 미리 촬영해둔 영상으로 직접 쓴 글을 공개했죠. 네,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발할 즈음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미리 촬영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체포 직전 윤 대통령의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체포 직전 녹화한 영상 메시지.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인정하지 않지만 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서는 새해 초 쓴 자필 원고도 공개했습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은 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탄핵 소추됐다고 강변했습니다. 야당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며 음모론으로 일축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담화의 주장을 되풀이한 건데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수석 비서관회의를 열고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거듭 주장했죠. 네,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 상당 부분이 이미 구속 기소된 군 수뇌부 공소장이나 진술과는 달라서 논란입니다.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일 만에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재판이 지난 16일에 열렸습니다. 이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썼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은 이 포고령 작성에 착오가 없었고 대통령이 전체 검토를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KBS 12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답변서에서 평화적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건 오로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한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으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 내용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할 것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예전 군사정권 때 포고령을 잘못 뺏겨 쓴 것이라며 표현이 미숙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선포된 10여 차례 계엄 가운데 국회와 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포고령과 1980년 5월 신군부 포고령에 정치 활동을 언급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때도 집회 시위를 금지했을 뿐 국회 활동을 금지하진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세력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 세력들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이 현상, 그래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도 윤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을 검토했다며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이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죠. 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입니다. 오늘 19일 일요일 KBS 뉴스 특보 끝으로 들어보시죠. 네, 서울 서부지법은 조금 전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했는데요. 영장심사가 끝난 시간이 어제 저녁 6시간 50분쯤이니 약 8시간 10분 만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어제 낮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0분간 발언을 했고 구속심사가 끝나기 직전 5분 동안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나왔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박근, 석동현 변호사 등 모두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심의를 통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고 40분쯤 뒤인 오후 7시 30분 법원 지하통로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구치소 내에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혼자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이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오늘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저는 그 발부한 판사를 뜬 인물로 세워왔습니다. 워낙
사실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정말로 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기각되면 정말로 더 어려워지겠구나 상황 자체가. 근데 저는 이 차은경 판사라는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물론 당연히 전혀 모릅니다만 이 발부를 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저는 뭐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뽑아봤습니다. 네. 최진 원장 검주했던 인물. 저는 공수처 사람들. 그동안에 뭐 무능하다, 뭐 수사권 없다, 그러면 동네 북신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외로 역량을 보여줘서 결과적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공수처 사람들은 어떤 인물로 꼽았습니다. 자, 검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최찬열 교수. 전 윤상현 의원을 좀 생각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다만 좀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어제 서부지법 습격한 그 현장에 가서 애국 시민에게 감사한다. 그러게요. 곧 순방될 것이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물론 이 나중에 이제 비대위 끝나면 국민의힘이 말이죠. 당권을 노리려 하는 건지 그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물론 국민의힘이니까 윤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옹호할 수 있고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비호할 수도 있는데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당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당권에 나중에 아무튼 저는 정치인 자체로 볼 때는 저는 진인물이다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훈방 될 거라는 건 또 무슨 얘기죠? 지금 경찰은 긴급 회의를 통해서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또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훈방이 된다. 순방이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윤 의원은. 국민의힘의 지도부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데 윤상현 의원만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진 원장은 검주의 진인물? 저는 서부지방법원에 습격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군경통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지금 계엄인데 그 윤석열 지지자들도 지금 보면 화면을 보면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뭐 큰 쇠뭉치 같은 그 현장에 있었던 걸로 집어서 유리창 깨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또 다른 폭동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에게 뭐 둘 다 폭동, 뭐 계엄 이런 이상한 일을 이렇게 앞으로 저는 그래서 윤석열 지지자들의 주장이 점점 그 효력 명분 이런 부분에는 많이 이번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는 사실 그동안에 어떤 조국 사태 때나 이른바 개딸의 어떤 폭력성 이런 부분을 계속 오랫동안 저는 비판해왔던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 윤석열 극성 지지층도 저는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게다가 이 법원을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뭐 훼손하고 이런 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엄단해야죠. 엄단해야죠. 상상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언론들이 표현을 폭동이라는 표현을 많은 언론들이 쓸 정도로 아주 그 폭력의 강도가 셌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침탈하니까 극렬 지지자들도 거기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법원은 헌법기관이거든요. 다른 데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당연히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거를 무슨 뒤에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거 그야말로 법치가 무너지는 그런 겁니다. 정말 엄단하고 엄중하게 구속수사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한 주 돌이켜 보면 이제 체포영장 집행부터 한번 더 돌아봅시다. 경호처 직원들이 뭐 그냥 다 문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자세 변화, 태도 변화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예상을 잘못해서 못 막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맞았어요. 못 막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 막은 게 아니라 안 막은 거죠. 안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행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들의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있고 또 명분도 아무래도 딸리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사람이라는 건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명분이 없는 거죠. 자부심도 없고. 제가 용인대 경호학과 제가 강의도 많이 해봤는데 저 이제 교양학과니까 제 강의 듣는 학생. 예. 그 경호학과 학생들은 아직 경호원도 안 된 사람들이 물론. 근데 경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이제 가끔 경호처 들어간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요. 청와대 경호처 과거에 경호실 들어간.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아니 저 정도인가? 그 제가 개인 얘기입니다만 청와대 경호실에 있던 사람 그 줄을 쓴 적이 있는데 제 여학생의 이제 남편이 될 사람 그 자부심을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저렇게들 대단하나 이렇게 느낄 정도였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연금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것보다 앞서서 개인의 자부심이나 자기의 어떤 그 명분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게 너무 허물어진 겁니다. 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저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못 말할 거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경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확실히 좀 인지를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경호원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온몸을 던져서 육탄 저지하는 것은 경호법에 부합되나 무기를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테러라든지 생명위해 이런 상황이 아니면 무기를 쓰지 않는 것이 경호법이 맞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철저하게 경호법을 무장을 했지만 역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구나. 맹목적 지지와 아니면 합법적 지지 이 부분을 구분한 것이 저는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경파 경호차장이 명령을 했어도 그게 먹히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MG 뭐 경호원들이랄까 이런 부분이 경호 문화 과거에서는 좀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좋은 청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경호의 정의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경호의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다고요.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 대상자 그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호 대상자에게 가해진 위해를 방어한다. 경호 구역 내에서 이게 경호의 정의예요. 근데 체포영장 집행하는 건 신체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죠. 제압하려고 이제 경호 대상자를 그럴 때 경호할 수 있어요. 집행하는 건데 왜 물리력을 사용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마 그 학습 효과도 많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사이에. 그리고 또 옛날 과거에 그 군부 독재 시절에 경호를 했던 사람들이 얘기는 그런 경호법이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명령 내리면 무조건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많이 달라져서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 상당히 법 적용할 정도로 좀 세태가 시대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과거 같습니다. 군사 정권 때는 심기 경호라고 그렇죠. 해서 심기경호까지죠. 대통령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다 처단한다 뭐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근데 또 차제에 이 다른 주요 외국들을 보면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경호처가 따로 독립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습니다. 다 경찰이 직접 관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제도적으로 개편 방안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호실 경호처 이 조직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제3세계 같은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3세계로 정의는 못 내리겠습니다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군사 정권, 군사 권위주의 정권 때 경호처, 경호실이 그냥 대통령에 대한 충성 조직이 됐던 거예요. 경호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를 경호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모든 걸 바치는 과거의 그 친위대, 근위대, 로마 시대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왔던 거예요. 맞아요. 이건 이제 바꾸되 진짜 됐어요. 경찰로 뭐 어떻게 뭐 배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든지 대통령에 직속돼 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체계. 이건 반드시 이건 고쳐야 된다. 이건 차제예요. 경호처가 대통령을 방어하면 힘이 커지기 때문에 경찰로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선진국 같은 걸 보니까 또 경찰의 힘이 너무 커질 걸 우려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토안보부로 별도로 해놓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세 쪽을 나눴습니다. 경찰, 검찰이라든지 헌법 관련된 세 부분을 나눴고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경찰 경호 조직조차도 2개, 3갈래로 분리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호팀 파워를 절대로 강화시키면 대통령이 제왕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결정적이다라고 그래서 경호처도 분리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외국 사례를 가지고 그 제도 개편도 좀 고려해야 할 시기가 됐다. 자, 경호처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체포된 후에
윤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그 당일날은 뭐 조사실에서 몇 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거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응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에는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구속집행 후에 오늘 오후 2시에 조사받으러 오라 한 것도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런 행태를 어떻게 또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이제 불법이다. 그리고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였다고 주장을 해왔고 물론 뭐 이의신청도 기각이 됐고 체포적 부심도 기각이 됐습니다만 윤 대통령 측은 부단하게 그 사법적인 그 논란, 법적인 논쟁 그 부분을 몰고 가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재판에 가서 형사 재판에 가서 탄핵 심판은 별도로 하더라도 말이죠. 형사 재판에 가서 그 부분을 또 다퉈가지고 증거 능력을 좀 감소시키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어제 출석한 거는 아무래도 영장이 발부될 것 같으니까 가서 변론을 뭔가 해서 설득시켜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같은 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전략은 계속 쓸 것 같아요. 지금 부단하게 지금 보세요.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업치다, 반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으로 볼 때 보편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 법률 지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건데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할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관할권이 잘못된 건 체포적 부심이 기각되면서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따라서 윤 대통령은 지금 앞으로도 그러한 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헌재 탄핵 심판에도 출석할까요, 안 할까요? 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7개월 동안을 보고 확실히 느낀 거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12월 3일날 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정말 두드러진 게 뭐냐면 즉흥성입니다. 이 양반은요, 뭐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라든지 상당히 즉흥적으로 도 스태핑도 보면 행동도 그 다음에 이번 사법적 대응도 보면은 정말 예측 불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분석을 오래 했던 사람이도 어김없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후로도 어떨 때는 대응하고 어떨 때는 무대응하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하면서 석동 변호사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 참석을 하는 거 보고 야 변호사 100명보다 대통령 출석이 나은 결정이다. 정말 잘된 결정이라는 느낌이 팍팍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2시에 있는 것 공수처에는 첫 출석은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럼 그동안에 그 효과 좋은 100명이 효과 좋은 그 출석을 대통령이 안 하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행보도 헌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전부 이 즉흥성 갈지 안 갈지 모르고 그다음에 안 가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하는 이런 예측 불허의 어떤 행동들은 계속 나와서 예 국민들도 헷갈리게 만들고 아마 전문가들도 헷갈리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구속 적부심 신청이 있을 수 있고 보석 신청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시도하려고 하겠죠. 변호인단은 다 할 겁니다. 아무튼간에 어쨌든 법에서 보장된 하나의 방어권이니까 그거를 비판할 수 없어요.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법에서 테두리로 허용한 것의 법인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어쨌든 간에 수사가 잘못돼 있다. 재판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걸 부단히 이제 각인시킴으로써 헌재 재판에 영향을 끼치라는 거라고 봐요.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그런 여론의 영향을 잘 안 받지만 헌재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가 막 60%가 된다. 헌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의식을 해서 부단하게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지금 자신들도 아마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그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게 게다가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법원을 범할 정도로 지금 이른바 극렬 지지자들의 행동이 과격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 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극우 유튜버들하고 같이 이러면서 그 지지자들도 격앙시키고 그 격앙된 지지자들에 의해서 국민의힘은 고무되고 이러면서 더 비상식적인 행동이 나오면서 점점 혼란은 가중되고 이게 하나의 악순환의 고리가 아직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이 고리를 누가 끊어줘야 됩니다. 이걸 끊는 건 법원인데 아직까지는 법원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법적인 대응도 그렇지만 본인은 개인적인 행태들을 보면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다든지 텔레그램을 지우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인멸 같은 행동들을 막 계속 하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도 계속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장 발부가 주요 사유 중 하나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가 제일 중요 사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주기가 쉽지 않은 게 이후 증인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락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온갖 건 다양한 행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점 더 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 보석 신청 뭐 있을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혜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흐름 좋은 편인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부산 방향은 서울산 진출로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만 주춤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둔내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면원 나들목 부근으로 4km가량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은 신평 분기점에서 서원주까지 짧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입니다. 최창렬 교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얘기인데요. 오늘 새벽에 그 영장 발부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엉터리 영장 발부다. 그리고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이 말을 하나 꼽고 또 하나가 같은 맥락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일련에 오늘 영장 발부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법원에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여러 가지 일련에 이런 법원의 또 행동에 대해서 이게 사법 구태타다. 이 명백한 사법농단, 법치농단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런 말들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 발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존중하되 따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엉터리 영장 발부다. 법치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사법 구태타인지 이게 왜 법치농단인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가서 이걸 그냥 저는 핫한 말로 꼽았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핫한 한마디. 어제 한 유력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시점 정확치는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공수처를 향해서 했던 말을 어제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전 상당히 재밌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엘리트들이 공수처를 가려고 안 한다. 실력 없는 놈들을 출세시켜 놓으면 100% 충성하는 하수인이 된다. 삼류사류들이 말하자면 공수처에 가서 대통령 권력을 영향하에 놓이게 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정말 끔찍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공수처한테 본인이 참 세게 당하게 되는 셈이죠, 사실은. 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장황하게 1시간 넘게 뭐 일부 울먹이기도 하면서 각종 논리를 지금 펴고 있고 그러다가 뭐 심지어는 그 계엄 포고령을 잘못 뺏겼었다는 그런 발언까지 막 등장하고 그러는데 그 재판 진행 과정 거기 변호인들의 어떤 행동 또 거기에 대한 그 재판관들의 대처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이 헌재가 별로 옮기를 지금
14, 16,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 잡아놨잖아요. 또 2월 달에 3번 더 잡았어요. 더 잡아놨죠. 예. 7번인가 8번 잡아놨는데 그만큼 이제 심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헌재는 조급하고 빨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속성과 공정성이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리더십이 계속 공백으로 있는 건 국가적으로 불안한 일이거든요. 물론이죠. 따라서 빨리빨리 심리를 진행하려는 그 태도는 기본적으로 옳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변호인단의 이 변호 태도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제 그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통치행위다. 게다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논리를 계속 앞에 까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나 명백하게 위배되기 때문에 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남에게 설득력을 안 준다고요. 그 지지자들에게는 계속 그런 말들이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에서 볼 때는 그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논리를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전 그 논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이미 그 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판에 나와 있다고요. 이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다른 논리를 만들 방법이 없어서 없겠죠. 그런 글쎄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개발을 전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방법이 없을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률 대리나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법의 형평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하고 서로 불균형하다 이렇게 불공평하다 이 얘기를 많이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납득하기 힘든 게 아니 야당 대표도 비중있고 문제 있지만 대통령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줄탄핵 공세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동률에 놓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양극단 정치, 분노 정치 이런 것들 많이 폐해도 사실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경제적인 타격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양대 어떻게 보면 계엄 탄핵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던 어떤 계엄 정국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던 거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 겁니다. 근데 똑같이 법 규정을 적용하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사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빨리 해야 되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동일이 똑같이 법의 형평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다이다. 그렇죠. 그 맞는 말씀. 그 부분이 이거예요. 영장 기각에 대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때 유청원 판사가 기각한 적이 있죠. 체포동의안 가결된 다음에. 그때 나왔던 얘기가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는데 여당 야당 대표로서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 논리로 이제 기각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물며 대통령인데 왜 방어권 보장이 안 되느냐. 이 대표에게는 그렇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야당 대표고 범죄가 소명된다고 얘기했으면서도 이 얘기인데 언뜻 들을 때 얘기가 되는데 보다 중시해야 될 게 지금 이 윤 대통령은 검찰 공수처의 그 출석 요구를 5번 불응했다고요. 그걸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이재명 대표 비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법 지연하려 한다. 비판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런 있으면 당연히 비판할 것이고 그런데 이걸 같은 맥락에서 같이 등치시키면 안 된다. 대통령은 지금 5번 불응했고 이 대표는 교묘하게 피해 나갔던 거죠. 달러 이거는. 법원이 볼 땐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같이 등치시키는 거는 논리적으로 비약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어권은 주어도 본인이 불응하고 불출석하고 가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법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이 이 국민의힘 쪽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이고 특히 법치주의가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 부분 좀 들을 때마다 는 오차범 시기가 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런 적반하장이 그게 지금 그 대통령이 주도하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 확산시키고 국민의힘의 일각도 동의하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자유통일당 등등의 그런 아주 극우적 정당들은 요새 그 거리에 플랜카드를 보세요. 그러면 내란을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런 어떤 헌정 질서가 완전히 마비된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그 논리죠. 그런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병개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 계엄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와 똑같이
여론전이라는 거예요. 여론전이에요, 완전히 여론전. 그래서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법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역공을 취하는 건데 역공의 논리를 그렇게 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란이 민주당이 내란이다라는 생각까지 안 했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매길 수 있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을 내란이라고 이제 프레임화하는 것 같아요. 내란 선동은 민주당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 그렇게 표현들을 하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관저에서 이제 체포하면 안 된다. 영장 체포 저지했던 사람. 게다가 오늘 새벽에 법원을 침탈하고 난입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얘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와닿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 이 여론전이 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러니까 프레임도 바꾸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동도 좀 하고 퍼뜨리고 그럼 극우 유튜버와 함께 이 지형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이거 대단히 그래서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아주 우려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거듭 이제 이 국민힘을 위해서 정말 국민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어떻게 여러 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그 전략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하려다가 안 했다거나 아니면 내란죄 여부가 애매모호할 경우는 오리무중일 때는 그런 전략을 쓸 만도 한데 이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큰 오류가 있고 이제 매번 우리가 여론조사 하는 건데 이 여론조사가 착시 현상 이거 잘못 보면 정말 심할로 골로 갈 수 있다. 그런데 큰 착각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여론조사가 어떤 착각이 있다고 보세요? 마치 지금 저는 일단 지금은 격동기와 대혼란기에 분출된 아주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분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어느 언론 방송도 제대로 속 시원하게 이 여론조사의 속성 올라가는 걸 분석한 언론이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종의 돌개바람처럼 엉망진창을 몰아붙인 이런 바람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반명 이재명 싫어하는 기류도 있는 거고 저 중도층에 공포고 여러 가지 섞인 것인데 이걸 마치 윤석열의 보수가 결집한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보면 엄청난 착오가 올 수 있다는 거고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니까 자꾸 전략적인 오류가 더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보수의 길이 자꾸 이 나락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좀 안타까워. 사실 보수가 완전히 폭망하면 이게 결국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세요. 이제 보수층이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집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항상 나온 논리가 뭐냐면 말이죠. 저도 여러 명 뭐 이제 조사도 해보고 그러는데 취재도 해보고 이재명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죠. 이재명이 되면 큰일 났는데 이거 비상계엄 잘했다는 거 아니다. 그 이재명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그래서 어떡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래서 탄핵도 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런 거를 제기할 수 있죠. 아니 누가 이재명 대표 찍는다고 그랬느냐. 이재명 대표 30%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지금. 그럼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탄핵도 찬성하고 말이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정식 사과하고 지금 사과가 아니에요. 애매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좋은 후보를 내서 하면 이길 수도 있다. 프레임을 그렇게 갖고 와야지. 이재명 대표는 아예 대통령으로 상정해 놓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되니까 이재명이 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이 잘했다. 이런 논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고. 전 처음에 이걸 완전히 무시했는데 여론조사 지금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결집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겉으로는 여론조사 수치가 겉으로는 아주 좋지만 막상 먹을 경우에 아주 몸에 아주 치명적인 솜사탕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형적으로는 그렇다기 지지율이 뭐 40% 50% 육박하는 보기는 좋지만 그걸 막상 먹이면 배탈이 나거나 심하게 이게 이 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 안에 내부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관찰해야 되지. 섣불리 접근하면 큰일 난다.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뭐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무튼 국민의힘 지지율가 민주당보다 조금 우위로 나오는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나 뭐 탄핵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는 거의 6대4 이상으로 이 정권 교체 쪽이 훨씬 높거든요. 높죠. 근데 이제 그러면 뭐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조금 높게 나오거나 뭐 이런 거는
민주당이 밉상인 거예요. 밉상인 거죠, 어찌 보면 그렇죠. 지금까지 하는 대처들이 그렇죠. 중도층을 전혀 포섭하지 못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이고 반사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지금 뭐 이미 윤석열 시대는 갔다라는 전제하에 벌써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집결하는 거죠. 집결하는 거죠. 양측이 집결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대선 생각하는 것이지. 이제 이미 윤석열이- 조기 대선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안 된다 말이지. 이게 그러면 빨리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거지.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그 보수들이 결집한 거죠. 그러니까요. 윤석열이나 친윤을 중심으로 한 결집과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새로운 보수를 찾아야 된다는 이 위기의식이 표로 나타난 거고 거기다가 이러다 이재명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또 거기에 겹친 거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중도 입장에서는 양쪽 다 싫다 말이야. 이게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이 부분도 일부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지금 응답을 잘 안 하고 있는 건데 양측이 결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 그런 스탠스로 가면 대선 가서는 중도층이 민주당을 찍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찍겠어요? 어차피 다음 대선은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가 프레임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자꾸 지지율 높게 나오는 거에만 고무되고 이대로 가면 되겠다라고 완전히 오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사말로 표현하면 자 윤석열 끝났어. 근데 민주당 너희들 조심하란 말이야라고 하는 경고 사인이 바로 이 보기 좋은 여론조사 수치가 아닐까 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권력 그러니까 현재의 권력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미래의 권력 너희들 조심해라는 강력한 경고 사인이 바로 이런 높은 수치로 좀 제가 나왔다고 지난번에 봅니다. 어느 국민의힘 대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석에서 했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중도 없습니다. 어차피 양구로 갑니다. 막 완전히 자기 확신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엄청난 착각이다. 중도는 착각이죠. 분명히 있고 왜 점점 없습니까, 이게? 세력화되고 점점 확장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인 거죠. 미국이나 남미나. 물론이죠. 중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없으면 말이 안 있습니까? 돼요. 그리고 그 중도 한 5% 10%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확확 달라지는 게 전 세계죠. 네. 그리고 옛날 중도는 뭘 모르는 좀 그런 무당층에 가까운 중도였지만 지금 중도는 상당히 정식으로 훈련된 아주 숙련된 그런 중도기 때문에 예. 과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차피 대선은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양측이 결집하니까. 네. 마지막 캐스팅 버튼 중도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렇게 결과 오독한다고 국민의힘을 제가 걱정할 계제는 아닌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금 뭐 차기 대권 주자로 김문수 장관이 자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글쎄요.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그래도 그 숫자가 10%를 못 넘잖아요. 못 넘죠. 그렇게 보면 지금 어찌 보면 뭐 지금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심지어 법원까지 침탈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절대 10%를 넘지는 못한다 이런 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어떻게 10%를 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10%를 넘으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죠. 나라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경선이 치러져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빠르게 이제 이 외형적 박빙으로 가는 거죠. 접전 비슷하게. 예.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제 윤석열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도드라져. 이번에 나경원, 윤상현, 김민전 이런 의원들이 아주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극우적인 행태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대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아니고 당권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얼마나 이게 국가를 위해서 안 좋은 행태인가. 자신의 정치를 저희 물론 추론이고 추측인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비상대책이 끝나고 전당대회 할 때 자기가 당권 잡으려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국회의원으로서 직업윤리가 있죠. 뭐 거창하게 국내 대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악화되고 악화가 양을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 정치에 정말 독소적인 이런 양태를 자꾸 가는 거다. 말하자면 이제 분노 유발 작전인데 계속 분노를 유발시켜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대권 후보가 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당권을 잡으면 다음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갖는다고 보죠. 그런 분들의 그 정치적인 결론이 별로 안 좋게 나오거든요. 저의 옛날에 쭉 봤던 걸로 볼 텐데 왜 거기서 학습 효과를 못 얻는지 그리고 자꾸 말이 안 되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법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얘기를 부단하게 쏟아내거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전광훈 목사 앞에 가서 90도 절도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전광훈 목사는 구치소에 가서 윤 대통령 끌어내야 된다. 쳐들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무식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 둬요 그래? 구치소에 쳐들어가서 대통령 모셔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를 전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게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일단은 무리를 이끌고 가고 해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 놓고는 대통령이나 영장집행이나 이런 걸 반법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이 우르르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 몰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걱정돼요. 일단 뭐 취임식을 뭐 자기 대권의 행보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가서 뭐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해요, 저는.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부정선거이지 않습니까? 네. 부정선거 원조가 어떻게 보면 유발 원조가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아마 저는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하. 네, 보수 진영도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한국 민주주의를 스스로 가서 그 격을 떨어뜨려요. 폄하하겠다는 거죠. 폄하하겠다는 지금 그 강성 우파들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어제도 이제 만나는 사람 몇 사람이 그러는데 트럼프가 막상 취임하면 상황이 엄청 호전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예? 이미 부정선거로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트럼프가 말하자면 윤석열이 복귀를 위한 이런 부분들을 거의 아주 맹신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건 뭐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데 힘을 쓴다고요? 예. 말이 되는 소리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 확실히 믿고 더구나 이 중진들이 지금 가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윤상현, 나경원 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여러 명 갑니다. 이번 중진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할 경우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뭐 국제적인 망신이죠. 사실은 이게. 저는 그런 논리까지는 못 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복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안 할 텐데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잘못된 탄핵 이런 걸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다라고 전제해놓고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문제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배경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아니 제가 그거보다는 더 세게 얘기할 것 같은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계엄은 해야 됐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건 아닐 거요.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할 거예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전제하고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다 우리 추측이니까 모르겠는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모르긴 몰라도 트럼프가 실제로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자기 지지층을 자꾸 분노 유발시켜서 의사당까지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만 얘기하면 상당히 좀 통하고 효과가 볼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할 가능성이 지금 윤상현 높다고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이런 얘기는요. 그 선을 넘는 얘기가 꽤 많다고요. 지금. 그래도 계엄은 잘못됐다고 말했죠.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요즘 와서는 그 스탠스 약간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계엄 얘기는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반법치다 그리고 이게 농단이다 이런 식의 논리들이에요. 지금 그때가 차라리 낫었어요. 근데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스탠스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처음 비상계엄 잘못됐다 인정했거든요. 요즘은 그때 비상계엄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은근히 말 마디마디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두둔하는 사법행위 그 통치행위가 아니다.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계엄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의 분위기나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 자체가. 계엄 얘기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법의 형평성하고 뭐 법치주의 파괴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역으로 똑같이 이 국민힘을 주장해서 완전히 헷갈리는 국면. 지금이 오늘 현재 이 상황이거든요. 네. 아주 좀 아까 제가 표현한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냐, 뭐 우리가 내란 세력이냐, 뭐 이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프레임인 거예요. 그거 이제 양비론으로 가는 거죠. 누가 내란 세력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미국 가서 또 정치인들 만나서 대화하면 분명히 보도가 될 테니까 어떤 논리를 펴는지 우리 한번 좀 예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카고가 부르는 Hard to Say I'm Sorry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토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